어머니, 그 돈 요양원비로 다 쓰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30년을 기다려온 보상 5천만 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그게 5천만 원이라고요. 이미란도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세 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여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숨겨뒀던 5천만 원을 두고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었죠.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이들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함께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악수했고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럼 이제 1년 전 그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9월 늦은 밤이었습니다. 장남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모르는 번호였죠. 잠결에 전화를 받은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시간 후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에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장남 준호 58세, 차남 민수 55세, 막내딸 은희 50세. 커튼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82세의 정순덕 할머니는 잠든 것처럼 조용했죠.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졌지만 다행히 큰 골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진단이었죠. 혼자 생활하시기엔 위험하다는 경고와 함께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은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했지만 모두가 천장만 올려다봤죠. 준호의 아내 강수진은 남편 옆에서 그 침묵을 지켜봤습니다. 55세인 그녀는 30년 전 결혼하자마자 시부모와 동거를 시작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각오가 다시 필요한 순간이었죠. 차남 민수의 아내 이미라는 52세, 20년 차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없이 봐온 풍경이었지만 남의 일과 내 일은 완전히 달랐죠.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 병원비, 약값까지. 막내딸 은희의 남편은 작년에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채무 정리를 겨우 마친 상황이었죠. 은희는 오빠들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지만 속으로는 벌써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앞 커피숍에서 세 남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가는 아메리카노 세 잔이 놓여 있었죠. 차남 민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요양원은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은희가 바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은 넘는다는 것, 셋이 나눠도 60만 원씩이라는 것을 설명했죠.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모시자고요. 한 집에 4개월씩 자기 집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수네, 은희네 순서로 돌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인 방법 같았죠. 은희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만 반대하면 불효자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결국 세 남매는 악수를 했습니다. 공평하게 서로 도우면서 어머니를 모시기로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를요. 세 며느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4개월이면 금방이겠지. 그렇게들 믿었습니다. 석 달 후 정순덕 할머니는 큰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죠. 마치 여행이라도 떠나는 것처럼요. 며느리 강수진이 안방을 비워뒀습니다.
30년간 시부모와 한 집에 살았던 그녀에게 이건 익숙한 일이었죠.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자신이 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30년 전 처음 시집 왔을 때 배운 레시피 그대로였죠. 할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고 며느리가 효자라고 말씀하셨죠. 수진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관계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 같았으니까요. 첫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는 낮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창밖을 내다보셨죠. 수지는 식사 준비를 하고 약을 챙기고 가끔 산책을 도왔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를 모실 때와 비슷했죠.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역시 수진 씨는 효부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며느리라고요. 수지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수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급히 나가보니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맨발의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셨죠. 수지는 놀라서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할머니가 다시 잠드셨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남편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 내서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그날부터 밤이 두려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배회는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됐죠. 수지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혼자 밖으로 나가실까봐 귀를 열어두고 잤습니다. 낮에는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4개월만 견디면 된다고, 그 다음엔 민순의 차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3번째 달 수진의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보였죠. 지치고 초췌한 50대 중반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소했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늦게 퇴근했고 주말엔 골프를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러고 있을까? 준호의 형제들은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요. 4번째 달 마지막 날, 드디어 차남 민순애로 할머니를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약,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지까지. 민수의 아내 이미란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이미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수지는 이미란에게 인계했습니다. 별일 없으셨다고, 밤에 가끔 깨시는 것 빼고는 괜찮다고 말했죠. 이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전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밤마다 배회하신다는 것, 약 시간을 자주 잊으신다는 것, 가끔 며느리를 못 알아보신다는 것을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만 힘들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며느리도 똑같이 고생해봐야 한다는 은근한 마음이었을까요? 차가 떠나는 걸 배웅하며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개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8개월 동안은 자유였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새벽에 깰 일이 없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꿈속에서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이미라는 간호사였습니다. 20년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를 돌봤죠. 자신은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한 분쯤은 충분히 모실 수 있다고 자신했죠. 첫 주 이미라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혈압 체크, 아침 식사, 오전 약 복용. 모든 걸 시간표로 만들었죠. 병원에서 하던 대로 기록지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시간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약을 먹기 싫다고 하셨죠. 밥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이미라는 당황했습니다. 병원 환자들은 간호사 말을 잘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죠. 둘째 주 이미라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했죠. 자신은 낮에 병원 근무를 해야 했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할머니에게도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월 1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남편 민수를 설득했습니다. 4개월만이라고 자신의 월급에서 내겠다고 했죠. 민수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신이 요양보호사의 실패. 김 선생이라는 50대 후반의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경력 10년의 베테랑이었죠. 이미라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출퇴근만 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이미라는 할머니 혼자 거실에 앉아 계신 걸 봤습니다. 김 선생은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는 화가 나 계셨습니다. 그 아줌마는 싫다고 며느리가 해야지 왜 남을 들이냐고 하셨습니다. 김 선생이 밥을 해줘도 안 드시고 약을 챙겨줘도 거부하셨다고 했죠. 이미라는 김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선생은 난처해했습니다. 어르신이 자꾸 며느리를 찾으신다고 자신을 거부하신다고 했죠. 이미라는 며칠만 더 해보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김 선생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화를 내신다고 자신도 상처받았다고 했죠. 이미라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50만 원을 썼지만 결국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미라는 허탈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잘하던 자신이 왜 시어머니 한 분을 못 모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요양보호사가 그만둔 후 이미라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원은 교대 근무였습니다. 낮번, 밤번 당직이 돌아가며 배정됐죠. 낮번일 때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할머니 식사를 챙기고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을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번이 문제였습니다.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스케줄이었죠.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밤번일 때만 할머니를 봐달라고요. 민수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결국 이미라는 밤번 스케줄을 동료와 바꿨습니다. 당직으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했죠. 당직은 한 달에 4번, 이틀을 연속으로 병원에서 자는 근무였습니다. 그 이틀 동안은 민수가 어머니를 봐야 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해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불편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해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라는 세세하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식사 메뉴, 약 복용 시간, 주의사항까지. 하지만 돌아와 보면 제대로 지켜진 게 없었습니다. 셋째 달 어느 날 이미라는 할머니를 목욕시키다가 발견했습니다. 엉덩이 부분에 붉은 반점이 생겨 있었습니다.
욕창 초기 증상이었죠. 간호사인 이미라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전문가인 자신이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 매일 보살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던 겁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자세를 자주 바꿔드리고 특수방석을 구입했죠. 연고를 발라드리고 통풍에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형님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은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욕창이 생겼다고 민수가 말했다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자기가 모실 땐 멀쩡하셨는데 겨우 3달 만에 이렇게 됐냐고 했습니다. 이미라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했다고 맞벌이라 어려웠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미라는 욕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환풍기 소리에 묻혀 흐느꼈죠. 병원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며느리로서는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달 마지막 날 막내 은희네로 할머니를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이미라는 짐을 쌌습니다. 욕창 연고도 함께 넣었죠. 은희에게 전화해서 미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욕창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은희의 목소리에서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은희네 부부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좁은 빌라에 사는 그들에게는 승용차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기름값까지 생각하면요. 할머니를 모시며 이미라는 말했습니다. 자세를 자주 바꿔드려야 한다고, 약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고, 밤에 배회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차가 떠난 후 이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50만 원을 쓰고 밤잠을 설치고 당직까지 바꿔가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욕창과 형님의 핀잔이었죠. 그날 밤 이미라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절대 못하겠다고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은희의 집은 달랐습니다. 2층 빌라의 좁은 투룸이었죠. 안방은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고등학생 아들이 썼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아들이 거실로 나와야 했습니다. 첫날부터 불편함이 시작됐습니다. 거실 소파를 침대로 만든 아들은 불평했습니다. 친구들 부르기도 민망하고 공부하기도 불편하다고요. 은희는 미안하다고 4개월만 참으라고 달랬습니다. 할머니도 불편해하셨습니다. 방이 좁다고 큰아들네 집이 훨씬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은희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인데 비교당하는 게 서러웠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 후 빚은 겨우 정리했지만 저축은 바닥났죠. 은희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약값과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형님들은 각자 냈다고 했지만 은희네는 여유가 없었죠. 한 달 약값만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둘째 주부터 할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수진이는 음식을 잘한다고, 이미란이는 약을 잘 챙겨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희가 해준 음식은 손도 안 대셨죠. 은희는 참았습니다.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매일 듣다 보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건지 속상했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리 집이 좋다고, 거기로 다시 가고 싶다고요. 은희는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에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언니들 칭찬만 하신다고
자기는 딸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냐고요. 남편은 위로했지만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셋째 주 은희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죠. 친정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시집간 딸이 왜 그런 걸 당해야 하냐고, 오빠들은 뭐 하냐고요. 은희도 억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라고 했죠. 그런데 부모 봉양은 해야 하고 인정은 못 받고 이게 공평한 건가 싶었습니다. 넷째 주 어느 오후였습니다. 은희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죠.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전까지 집에 계셨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은희도 뛰어다니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죠. 은희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동네 슈퍼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슈퍼 앞 벤치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죠.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 집에 가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온 은희는 무너졌습니다. 만약 못 찾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그날 밤 은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못하겠다고요. 일도 해야 하고 집도 좁고 어머니는 자꾸 나가시려 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요. 다음 날 은희는 오빠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자고 당장 모이자고 했죠. 준호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은희는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오후 세 남매와 세 며느리가 모였습니다. 준호네 집 거실이었죠. 6명이 둘러앉으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못 모시겠다고 했죠. 지난 석 달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실종 사건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요? 은희는 대답했습니다. 요양원밖에 없다고 더 이상 돌아가며 모시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네도 사실 힘들었다고 아내가 150만 원이나 썼다고 말했죠. 이미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오래 모셨다고 4개월을 버텼다고 했죠. 그런데 다른 집들은 왜 못 버티냐고 따졌습니다. 은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네는 집도 크고 여유가 있잖냐고, 우리는 빌라에서 비좁게 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란도 끼어들었습니다. 자기는 맞벌이라 시간이 없었다고 요양보호사도 고용했는데 어머니가 거부하셨다고 설명했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남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봤죠. 수진이 마침내 털어놨습니다. 자기도 4개월간 잠을 못 잤다고, 밤마다 어머니가 배회하셔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고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미란도 말했습니다. 자기 연봉의 3분의 1을 요양보호사비로 썼다고, 그게 노후 자금인데 다 날렸다고요. 병원 동료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언니들 칭찬만 하셨다고, 자기는 딸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실종 사건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토로했습니다. 새 며느리의 고백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형제끼리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요양원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죠.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뭘 했냐고, 형수님만 고생하게 하고
오빠는 회사 핑계만 대짰냐고요. 민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소리였죠. 며느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까요? 할머니는 거실로 걸어오셨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소파에 앉으셨죠. 얼굴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었다고, 며느리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다 들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더 잘 모시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부족한 거예요. 임이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문가인 자신도 제대로 못 모셨다는 자책감이 들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알았다고,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손에 뭔가를 들고 나오셨죠.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통장이 하나 더 있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라고 하셨습니다. 준호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는 눈이 커졌죠.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은희도 놀랐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냐고 물었죠. 할머니는 설명하셨습니다. 원래는 요양원비로 쓰려고 숨겨뒀다고, 하지만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해서 아껴뒀다고요. 이제 요양원에 가야 하니 꺼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요양원비 쓰고 남는 돈은 너희 셋이 나눠 가지라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시험하듯이 새 며느리를 바라보셨죠. 그날 밤 새 며느리는 각자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 5천만 원이면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죠. 그러면 남는 돈은 2천만 원 정도. 셋이 나누면 600만 원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죠. 나중에 내가 고생한 만큼 재산에서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그 약속이요. 수지는 이번에도 자신이 가장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4개월을 버텼고 30년을 시부모와 살았고 우울증까지 걸렸죠. 그러니 자신이 더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임이라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150만 원을 썼으니 그건 돌려받아야 한다고요. 6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빼면 450만 원. 그 정도면 노후 자금에 보탤 수 있었죠. 은희는 복잡했습니다. 600만 원이면 빚 갚는데 보탤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자식들을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준호가 좋은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월 200만 원,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도 전문적이라고요. 할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거기로 가겠다고, 자식들 힘들게 하느니 그게 낫다고 하셨죠.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정성껏 모셨는지는 자기가 정하겠다고요. 남는 돈을 나눌 때
공평하게 나누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당연히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개월을 버텼고 30년을 시부모와 살았으니까요. 이미라는 당황했습니다. 150만 원을 썼는데 그것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은희는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딸인데 어차피 며느리들한테만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한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시겠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입소일 이틀 전 마지막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새 며느리는 긴장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지 모두가 신경 쓰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5천만 원은 셋이 똑같이 나눠라고요. 누구 하나 더 주지 않겠다고, 모두 고생했으니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많이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누냐고 속으로 불평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30년 동안 충분히 인정받지 않았냐고요. 주변에서 효부라고 칭찬받고 그게 보상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수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란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너는 150만 원을 썼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다고요. 어머니가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하셨죠. 이미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에게는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고요. 며느리들만 칭찬하고 너는 무시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딸도 아들만큼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요양원비로 다 쓰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5천만 원 중 자기 몫인 1,600만 원을 포기한다는 건가요? 수지는 말했습니다. 30년간 제가 받은 건 인정이었다고요. 주변에서 효부라고 칭찬받고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미란이 말했습니다. 저도 필요 없어요. 대신 좋은 요양원 알아봤으니 거기로 가세요. 월 200만 원이면 5천만 원으로 2년은 버티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희도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셔도 제가 자주 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뵐게요. 할머니는 새 며느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요. 6개월 후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전문 간병인의 돌봄을 받으며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하게 지냈죠. 새 며느리는 약속대로 돌아가며 방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시간을 내서 찾아뵀어요. 명절에는 요양원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됐죠. 도시락을 사서 가져가거나 요양원 식당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수지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면서 건강이 회복됐죠.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미라는 15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직도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병원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노후 자금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뵙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와 딸로서 마음을 터놓게 됐죠. 어머니도 은희를 예전보다 더 아끼셨습니다. 세 남매는 요양원비를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한 달에 67만 원씩 각자 부담했죠. 할머니의 통장에서 2년치를 먼저 냈고
그 후부터 형제들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 부담은 있었고 가끔 의견 충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수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선이었다고요. 부모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며느리의 삶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라는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다르다는 걸요. 감정이 개입되면 더 어렵다는 것도 배웠죠. 은희는 화해했습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요. 더 이상 며느리들과 비교당하지 않았고 딸로서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응급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돌아가며 모시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많은 걸 배웠죠. 희생은 미덕이지만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는 거요. 부모 봉양은 중요하지만 며느리 혼자의 희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요. 솔직한 대화가 없으면 원망만 쌓인다는 거요. 그리고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 홀로 희생하고 있진 않나요?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고 계신가요?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